히랍의 비극 소포클레스의 클로노스의 오이디푸스는 방금 클로노스 숲에 도착한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의 이상한 대화로 시작됩니다. 오랜 방랑 끝에 딸 안티고네의 손에 이끌려 클로노스의 성스러운 숲에 도착한 눈먼 방랑자 오이디푸스는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클로노스인을 이방인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이방인은 자신들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위치에 따른 상대적인 호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이방인으로 마주한 양측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이방인은 그 고장 사람들의 언어로 행해지는 물음, 가령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당신은 누구의 아들인가 등등에 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이방인의 언어로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의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야만적인 타자로 취급되거나 혹은 추방의 위험을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이방인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유래와 자신의 무고함과 자신의 선한 의지를 그 타자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 환대는 철회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란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토박이 클로노스인들에게는 방랑자 오이디푸스가 이방인이지만 방랑자 오이디푸스에게는 역시 토박이 클로노스인들이 이방인인 셈이지요. 누가 주체의 위치를 점하는가에 따라서, 즉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이방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만남은 이방인과 이방인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마주치는 주체에게는 자신의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편의상 주체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이 집에서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자신의 세계를 수립합니다. 집은 그 사람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주체의 공동체적 공간에 도래한 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도래는 주체에게는 굉장히 낯선 경험, 즉 차이의 경험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방인이 반드시 특정한 공동체의 바깥에서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한 공동체 안에 거주하면서도 완전히 동화되지 않아서 낯설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방인은 그래서 가까이에 있으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는 혹은 긴장 속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토박이와는 다른 해석의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토박이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낯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박이에게는 당연한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의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항상 물음을 던지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이방인들은 대부분 질문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화와 사유를 시작하도록 자극하는 이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방인 되기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항상 자신을 질문을 던지는 자로 등장했고 스스로가 이방인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는 아테네 법정에 불려갔을 때 자신을 이방인으로 대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이지요. 오이디푸스가 죽은 다음에 안티고네는 이방인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테베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통치자 크레온의 이름으로 공표된 테베의 법에 대항해서 자신의 죽은 오빠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크레온은 외부 세력과 연합해서 테베를 공격한 안티고네의 오빠를 공동체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의 장례나 애도의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티고네는 이 금지령을 깨트림으로써 공동체의 규약 밖에선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공동체의 규약과는 다른 자신의 규약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방인의 등장은 결국 주체에게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질문의 요체는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윤리학의 출발점이고 윤리적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낯선 타자는 주체의 안정성과 절대성을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타자는 자극과 매혹, 당혹과 위협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로 표상됩니다. 서구 문화는 항상 그런 타자를 악마처럼 취급해왔습니다. 착한 선과
나쁜 악, 착한 우리와 나쁜 그들, 순수한 우리와 이질적인 그들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구 문화의 핵심이지요. 이것은 헐리우드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미국과 혹은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를 관조하는 것이고, 그 바깥에서 오는 외계인과 기타 등등의 많은 이질적인 존재들을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그렇게 미국과 지구를 위협하는 이질적인 존재들을 물리치는 사람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헐리우드 영화의 핵심인데, 결국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타자에 대한 환대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타자와의 평화로운 공존이라고 하는 윤리적 기획의 모범으로 이해되는 칸트의 경우에도 영국 평화론에서 역시 낯선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를 위협적이라고 말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것이 있다면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해서 이방인의 환대권을 명시했고, 그것을 모든 인류의 권리라고 하는 계약적 조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환대는 주인의 온정과 친절에 기대는 박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우월한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조건부의 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의 자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부 환대는 이방인의 필요보다는 항상 주체의 입장과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문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관용이란 주체의 입장에서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인해서 공존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물론 칸트의 관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애의 결과가 아니라 상호성에 근거한 합의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용의 문제점은 그것이 힘의 불균등에 근거하고 있고 때문에 항상 주체의 자비나 은혜 베풀기와 같은 수직적인 허위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관계가 평등한 상호관계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관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계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관용은 환대의 한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관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도 일종의 환대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관용이 주체에 의해서 주체 영역 안에서 한계에 지워진 주체 중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환대는 철저하게 타자 중심적인 것입니다. 관용이 주체의 힘, 즉 할 수 있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환대는 타자에게 그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와 초대는 다르죠. 가령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생일 파티에 누굴 초대합니까? 주로 나와 친한 사람, 나의 친구들, 나의 세계를 어지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초대의 권리는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입니다. 그러나 환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자 중심적이고 때문에 그 환대는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환대와 초대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 환대로서의 관용은 무조건적인 환대와는 달리 이방인이 우리의 규칙을, 삶에 대한 우리의 규범을, 나아가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치 체계 등등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환대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초대로서의 환대라고 말해봅시다. 조건부 환대는 내 영토에서의 순응을 조건으로 이방인을 나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건부 환대는 잠재적으로는 이방인에 대한 혐오로 흐를 위험이 있고, 만약 그 타자가 계약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타자를 배제할 수도 있으며, 이방인에게 자신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과 언어를 강제하거나 혹은 그들의 정체성과 언어를 포기하도록 하기 때문에 순수한 환대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관습을 강제하는 것,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언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먼저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반면 순수한 환대는 초대의 환대가 아니라 방문의 환대입니다. 그리고 방문의 권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문을 주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제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주체는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수한 환대의 이념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 즉
조건부 환대인 관용이 적대적인 불관용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고 힘이 불균등한 이질적인 존재들 혹은 공동체들 간의 성찰적인 공존을 가능하게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환대의 이념이 관용을 법제화하거나 실행하는 전 과정에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사유하지 않으면 조건부 환대의 규칙마저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환대는 법적이지도 정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의 조건에는 이 무조건적인 환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정의와 법의 관계와 마찬가지인 셈인 거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환대는 타자의 윤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는 주체 중심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방문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자에 대한 주체의 평가나 파악 혹은 인식, 이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경향을 레비나스는 윤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레비나스는 그러면서도 서구의 철학 전통이 타자로서의 타자와 관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까지 철저하게 배제해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즉 서구 철학은 주체적 자아의 관점에서 세계와 타자를 자기의 틀로만 이해해왔다는 것입니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은 이런 주체적 자아의 관점에서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전적으로 다름 앞에서 주체가 겸허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레비나스에게 타자의 타자성은 주체 중심으로 세워진 체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일종의 초월성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초월적 타자와의 만남이 나를 윤리적인 주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레비나스 철학의 핵심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환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체의 조건과 상황 그리고 가능성의 영역에서 타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낯선 타자의 도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비판을 합니다. 첫째는 만약에 절대적인 타자가 언어화할 수도 없고 언어화되지도 않는 그런 초월성이라면 초월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게 절대화된 타자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비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절대적인 환대가 선한 에일리언과 악한 에일리언을 윤리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무시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비판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는 절대적 환대의 이념은 정의의 이념처럼 불가능성의 경험할 수 없는 것의 경험으로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환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즉 절대적 환대의 이념은 설령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경험을 성찰하는 준거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절대적 환대의 윤리적인 요청은 조건부 환대의 제도화나 관용의 의무와 권리를 부정하지 않으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판별의 무용함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 환대의 이념이 주체의 자의성에 의해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 그런 태도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인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환대가 윤리적인 이념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환대의 아포리아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포리아가 무엇인가? 절대적인 환대는 주체가 아닌 타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환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확고함이 포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주인은 자신의 공간과 주체의 의지를 포기해야 되지만 주체의 의지와 공간이 없이는 환대 자체가 불가능하며 주인이 없이는 환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집에 대한 자기 지상권이 없으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환대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장면을 살펴보죠.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이렌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오디세우스는 세이렌들의 노래를 듣고도 귀향에 성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돛대에 묶음으로써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귀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세이렌의 바다에서 오디세우스는 이방인일까요? 아닐까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는 언어를 소유하고 있고
그 언어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 주체가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환대를 청하지도 않습니다. 안전을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세이렌의 공간들을 가로지르려고 할 때, 그래서 세이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오디세우스의 분절화된 언어와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주 낯선 극단적인 시만의 노래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즉 세이렌의 노래는 분화되지 않은, 이때의 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체와 타자 혹은 동일성과 다양성, 안과 박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선이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렌의 바다에서 세이렌들은 오디세우스를 환대하지 못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는 세이렌들에게 환대를 청하는 이방인의 자리에 자기를 두지 않습니다. 환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대를 청하는 이방인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세이렌들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와 언어 안에서 언어를 갖지 못한 자, 동일성의 주체가 되지 못한 자로 남으면서 환대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세이렌은 주인이 아닌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도래자가 환대를 청하는 이방인이 아니듯이 모든 토박이가 환대를 제공하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환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체는 자기 공간에서의 지상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강력한 주체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앞에서 이방인과 만나면서 주체가 윤리적인 과제에 혹은 물음에 직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은 주체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적인 것들 혹은 무심히 받아들여진 그런 것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름의 존재에 진지하게 직면하게 함으로써 주체에게 자신의 한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극이고 도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유합니까? 인간은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사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사유하는가요? 습관이 실패할 때이지요. 우리는 무언가 자극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는 항상 문을 열 때 밀고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도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이 경우 우리는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밀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기시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 실패되는 경우죠. 습관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그때야 우리는 이 문은 당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방인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근거를 뒤흔들므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이방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유를 시작합니다. 때문에 모든 철학적인 질문이나 모든 사유는 이런 이방인의 도래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방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유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요. 이상입니다.